국토 면적이 전 세계의 11%를 차지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천연 자원도 풍부하고 1억 4,4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믿기 어렵게도 이 나라에서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위기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십 년간 잘못된 선택들이 누적된 결과라는 점이죠. 바로 러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 국가가 어떻게 인력난으로 붕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십니까?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단 7년 동안 러시아 경제는 38% 급락했습니다. 이는 1929년 미국 대공황보다도 훨씬 빠르고 극심한 경제 붕괴였죠. 그 결과 실업률은 13.5%까지 치솟았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평생 모은 저축이 휴지 조각이 되었고 정부는 의료와 교육 시스템을 운영할 돈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러시아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1989년 여성 1인당 2.0명이던 출산율이 1999년에는 1.1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 수준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사망률의 급증이었습니다.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이 1989년 64세에서 1994년 58.1세로 무려 6년이나 단축되었습니다. 전쟁도 전염병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러시아인들은 1인당 연간 30파인트의 알코올을 섭취했는데 이는 WHO 공중보건 위험 기준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1995년 살인 용의자의 73%가 음주 상태에서 체포되었다는 통계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스트레스와 알코올로 인한 심장질환이 폭증했습니다. 무너진 의료 시스템은 이에 대처할 능력이 전혀 없었죠. 2010년대 초반에야 겨우 소련 붕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 십자가라고 불리는 현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급감하는 반면 사망자 수는 급증하는 불길한 교차점 말이죠. 1992년 러시아에서는 163만 명이 태어났지만 18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단 1년에 19만 명이 줄어든 셈이죠. 이런 추세가 무려 18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푸틴이 2000년 집권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후였습니다. 1990년대에 태어났어야 할 아이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출산율이 2015년 1.75명으로 약간 회복되긴 했지만 대체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쳤고 2023년에는 다시 1.42명으로 하락했습니다.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23년 사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1%에서 16.8%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16세 이하 인구는 24.3%에서 18.7%로 감소했죠. 일할 사람은 부족한데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 이전에도 러시아 고용주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었습니다. 실업률이 2021년 말 4.3%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단순히 일할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이들은 줄어드는 반면 은퇴자는 늘어나니까 연금 시스템도 지속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면서 인구 통계적 시한폭탄이 완전히 폭발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초기 침공군은 약 19만 명의 전문군인과 계약군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상자가 늘어나고 전쟁이 장기화되자 대책이 필요했죠. 2022년 9월 30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실제로는 2022년 한 해 동안 약 51만 명이 징집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징집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국방산업을 포함한 핵심 분야 종사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무기가 필요한 군대의 무기 생산 인력을 빼앗긴 모순적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대탈출이었습니다. 징집을 피해 수십만 명의 러시아 남성들이 가족과 함께 나라를 떠났습니다.
2022년 약 72만에서 94만 명의 러시아인이 국가를 떠났습니다. 일부 추정치는 첫 해에만 105만 명에 달한다고 봅니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 구소련 국가들로 대거 이주했죠. 떠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전국 평균 연령이 46세인 나라에서 이민자들의 평균 연령은 32세였습니다. 대학 학위 소지자 비율도 일반 국민은 27%인 반면 이민자들은 79%에 달했죠. IT 분야만 해도 약 10에 17만 명의 인력이 사라져 전체 업계 인력의 최대 18%가 감소했습니다. 러시아가 절대 일어서는 안 될 고급 인력들이 대거 빠져나간 겁니다. 침공 자체로 인한 사망자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2022년 말까지 총 사상자는 21만 명을 넘어섰고 2022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6만 8,9만 1천 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5년 중반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사상자는 105만 명을 넘어섰고 보수적 추산으로도 사망자는 21만에서 32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손실들이 누적되면서 2024년 러시아 출생아 수는 124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소련 붕괴 이후 최저치인 123만 명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동원, 대량 이민, 사망자 증가가 결합되어 사상 최대 규모의 인력 부족을 초래한 거죠. 2025년 중반 실업률은 2.1%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고갈되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이런 인구 위기에 빠진 것은 부적절한 경제 모델 때문이기도 합니다. 독립 후 본격적인 자원 의존 국가가 되었죠. 석유와 가스가 단순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경제 그 자체였습니다. 2010년대 정점에는 에너지 수출이 총 수출 수입의 65%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에너지 산업이 놀라울 정도로 적은 사람을 고용한다는 점입니다. 석유와 가스 추출 및 정제는 거대한 기계와 자동화로 운영되는 자본 집약적 산업이거든요. 2020년 전체 에너지 부문에서 약 125만 명이 일했는데 이는 전체 노동력의 겨우 1.6%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러시아 GDP의 19%를 창출했죠. 에너지 부문은 정부 지출을 늘려 대규모 관료 조직과 연금을 만들고 민간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책들은 안정적이지만 임금이 낮았고 다른 산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러시아 노동시장은 경직되어 이직이나 재교육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지리적 조건도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은 서부 시베리아 같은 외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인구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변에 거주합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경제 시스템은 더욱 무너졌습니다. 군사 생산과 서비스는 경제에 기여하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하기 시작했죠. 2025년까지 러시아의 국방 및 안보 지출은 연방 예산의 42%를 넘어섰고 이는 GDP의 약 7.8%에 해당합니다. 전례 없는 군사비 지출로 경제와 인력이 모두 고갈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잃어버린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최대 가동률로 돌아가는 방산 공장들은 숙련된 인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군대 역시 병사들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둘 다 점점 줄어드는 노동 가능 연령대 남성들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 결과 부문 간 임금 경쟁이 벌어졌고 러시아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푸틴 정부는 대량 징집에 의존하지 않고 군인을 유치하기 위해 계약 군인의 급여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계약 군인들은 러시아 평균 임금의 3.2에서 4.8배를 벌 수 있게 되었죠. 가입 보너스는 최대 198만 루블, 약 2만 3천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몇 년치 급여를 한 번에 압축해서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편 전쟁은 석유와 가스 산업에도 타격을 입혔습니다.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합법적인 수출이 어려워지자 검문을 피하기 위해 노후화된 외국 국적 유조선에 의존했죠. 그 결과 운송 경로는 길어지고 가격은 낮아지며 수익은 감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내륙 깊숙한 정유시설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도 같은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방산업체들이 경쟁력 있는 급여를 제공할 수 없게 되면서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났죠.
국가가 기업들에게 자체 비용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낮은 가격으로 군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할 수 있게 되었고, 수익을 내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악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 생산량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세수입이 줄어들자 정부는 군사 분야를 제외한 모든 지출을 삭감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인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유일한 안정적 수입원인 군대에 의존하게 되었죠. 2025년 중반이 되자 러시아의 선전조차 재난의 규모를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GDP 성장률 전망은 4.2%에서 0.8%로 계속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루블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며 수입품 가격 상승과 생활 수준 하락을 가져왔죠. 러시아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자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이는 국가가 안전할 때만 가능합니다. 수십 년 동안 러시아는 구소련 공화국, 특히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이주 노동자들에 의존해왔습니다. 전쟁 전에는 약 520만 명의 중앙아시아 이주민들이 러시아에서 주로 건설, 서비스, 농업 분야에서 일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계은행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본국으로 송금된 돈이 타지키스탄 GDP의 52%, 키르기스스탄 GDP의 26%, 우즈베키스탄 GDP의 13%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이 시스템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너무 악화되어 더 이상 매력적인 목적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루블 가치 하락으로 2021년에 괜찮아 보였던 임금이 2024년에는 훨씬 낮아졌죠. 동원의 위협이 러시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기회들이 열렸습니다. 서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에서 기업들이 이전해 오면서 경제 호황을 누렸습니다. 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걸프 국가들도 건설 프로젝트에 중앙아시아 노동자들을 적극 모집했죠. 터키도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전쟁 전 수준 대비 2024년 이민자 수가 19%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025년 추세는 더욱 악화되어 3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자들이 도착한다 해도 러시아의 더 큰 노동력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이주민들은 대부분 저숙련 일자리인 건설, 청소, 농업, 배달 등에 종사해 왔는데 이는 러시아를 떠나거나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숙련된 엔지니어와 IT 전문가들을 대체할 수 없었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좀 더 어두운 면을 드러냅니다. 러시아는 단순히 영토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쫓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 인구는 4,120만에서 4,480만 명이었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비해 상당히 작지만 인구 통계적으로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산율은 대체 수준보다 낮았지만 러시아보다는 높았고 면적이 러시아의 일부에 불과해 인구 밀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러시아어나 우크라이나어를 구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언어는 서로 관련이 있어 러시아 사회 통합을 훨씬 쉽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은 더욱 강화되었죠. 전쟁은 완전히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구는 2022년 전부터 감소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붕괴 수준입니다. 현재 추산치는 3,150만에서 3,480만 명으로 이 나라가 단 3년 만에 1,000만 명 이상을 잃었다는 뜻이죠. 6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유럽 국가들의 난민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난민이 있을 때마다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크라이나 노동자가 한 명씩 줄어드는 셈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전쟁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 노동 가능 연령대 남성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인구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러시아는 국민을 얻기 위해 전쟁을 치르지만 그 전쟁으로 자국민이 죽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는 역설적 상황에 빠졌습니다. 인구는 더욱 줄어들고 이로 인해 나라는 더욱 많은 싸움과 더 큰 손실로 내몰리게 되죠. 그것은 스스로를 지속시키는 재앙입니다.
푸틴 정부에게는 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제한적입니다.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고 해서 당장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신생아가 직장에 나가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거든요. 이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변 국가들에는 인력도 없고 의지도 없죠. 자동화에는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데 러시아에는 그런 자본과 기술이 부족합니다. 러시아는 핵무기, 광대한 영토, 천연자원 덕분에 앞으로도 서류상으로는 주요 강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경제가 서구와 아시아에 더욱 뒤처지면서 영향력은 계속 약해질 거예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광대한 영토의 일부 지역들은 더 큰 자치권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이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1990년대 이후 수십 년간 경제적, 인구적 쇠퇴의 결과였거든요. 푸틴은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전환을 이룰 수도 있었고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러시아의 남은 인적 자원을 모두 소진시킬 수도 있었죠. 그는 후자를 선택했고 러시아는 여러 세대에 걸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국가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방법입니다.